네, 지금부터 같이 독서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라는 과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글을 받아들이는 사실적 이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어떤 영역으로서의 어떤 추론적인 이해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숨겨진 의미까지 다 추론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일정 기준을 가지고 이게 논리적인지 논리적이지 않은지, 근거가 충분하고 타당한지 혹은 신뢰로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는 비판적인 이해라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독서 영역으로 다루기가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적인 이해, 그러니까 이런 이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발전시켜서 이해하는 창조적인 이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쓰기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독서라는 과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의 초점은 일단 사실적인 이해에 맞출 겁니다. 사실적인 이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킬들, 요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교재를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교육과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독서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봐라,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가르쳐봐라 라고 하면서 교과서를 만들 때 원자료로 뿌리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연습해보면 좋을 만한 어떤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7가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7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7가지 스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사실적으로 이해를 할 때 어떤 것들,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뒤에 있는 추론적인 이해와 비판적인 이해는 우리가 이제 원어민이니까 사실상 이거를 방법을 가지고 다루기에는 조금 루즈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자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려면 얘네들은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통해 가지고 추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들,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들, 기출문제가 되겠죠. 수능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옛날 문제들이 쉽고 지금 문제들이, 요새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쉬웠던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요새 조금 어려운 지문들까지 해서 한 3개년도의 수능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일단 사실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볼 텐데요. 이 사실적인 이해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7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시어라는 것은 이, 그, 저 같은 지시대명사나 지시관형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을 다룰 거고요. 실제 연습을 또 해볼 겁니다. 지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개괄을 좀 해보면, 두 번째는 연결관계를 이해하기라는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접속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접속어들, 뭐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루었던 그런 접속어들이 글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핵심어 찾기입니다. 핵심어라는 것은 뭐 영어에서는 화제, 토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핵심어를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단이나 그 글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첩경이 되는데, 그런 핵심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핵심어는 어디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핵심어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심 내용 파악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핵심어들과 그 핵심어들을 포함하는 중심 내용들, 우리가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문단,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는 하나의 문단에는 꼭 하나 이상의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 이상의, 거의 하나죠. 거의 하나의 중심 문장,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문단이 5개면은 거기에 중심 내용이 몇 개이겠어요? 5개가 있겠죠, 그죠? 그런 중심 내용을 문단별로 뽑아내는 어떤 중심 내용 파악하기를 우리가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뽑아낸 중심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또 6단원에서는 그 구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단계죠. 사실적인 이야기 최종 단계, 어떻게 요약하면 잘 요약해서 내가 머릿속에 잘 넣어놨다가 다시 인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기 같은 경우까지 보면, 그리고 이 독서라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잘 해두시면 글을 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지시어가 뭔지, 그리고 왜 그걸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지시어를 파악하는 이유,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시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지시어라는 것은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시 대명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겠죠. 지시 대명사 이, 그, 저를 기반으로 하는 뭐 이분, 저분, 그분, 여기, 저기, 거기 뭐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지시 부사가 또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지시 관형사라는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그, 저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칭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지만 뭐 우리, 너희, 그, 그녀, 그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그, 저. 요 기가 이제 또 중요한데, 여기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말들은 화자와 지시 대상 사이의 거리에 따라 선택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청자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요건 뭐냐면, 이, 그, 저가 한 선상에 있을 때, 1차원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는 가까운 걸 얘기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는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는 걸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말 그대로 뭐라고 해요? 저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칭, 중칭, 원칭으로 이, 그, 저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청자를 가정하는 상황,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약간 이, 그, 저의 의미가 바뀌어요. 청자가 있다,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하면은 이건 어디에 가까운 거냐면 화자에 가까운 것을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자에 가까운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듣는 사람 근처에 있는 거. 야, 그것 좀 줘봐. 그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청자와 가까이 있는 것을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자와 청자 둘 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거, 그거 다 안 어울리죠.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자, 청자를 갖다가 상정을 했을 때 이, 그저의 의미는 약간 좀 변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놨고요. 이 내용 자체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시어를 사용하는 이유. 사람들은 말을 짧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별다줄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줄여서 쓰죠. 요새는. 그죠? 이게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쨌거나 그러한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썼던 핵심어나 문장 이런 것들, 생각,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지시어로 받아버리면 굉장히 문장이 짧아지고 경제성이 있어지겠죠. 그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지시어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 문장과 문장 혹은 문단과 문단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이 상승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시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속어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지시어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숙한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지시어를 많이 무시를 해요. 그리고 무의미어로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능숙한 독자들은 이 지시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의미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의미의 흐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표지로서 이 지시어를 인식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능숙한 독자들을 조사해봤을 때 어떻게 독서를 할까라는 귀납적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제 나온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를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어가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단어는 문맥에서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음.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 글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을 하면 그게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말을 다시 쓰려고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더 짧게 줄여서 쓰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짧고 효과적으로 연결성, 응집성을 갖다가 확보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활용하는 거죠? 바로 이그저라는 지시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핵심어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 핵심어가 약간 어색하지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면 그게 당연히 핵심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겠지만 이걸 갖다가 그 핵심어를 이거, 그거, 저거로 받아버리면 우리들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저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앞에 나오는 핵심어라든지 핵심 내용들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시어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핵심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시어를 왜 파악해야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지시어를 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지시어와 지시 대상을 연결하기라는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지문이 하나 나와요. 이 지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1단계를 먼저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홍세화의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라는 글에서 발췌한 짤막한 지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하시면서요. 지시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 일단 밑줄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어놓고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원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은 설득에 의한 동의로 바뀔 수는 있어도 강제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되겠죠. 뒤에 가서 또 다루겠지만 앞쪽에서 다루는 어떤 단어들 그 중에서 또 가장 주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어들이 그 위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어떤 글쓴이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강제에 의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이념이나 신념이었다면 그것들은 저니까 요게 이제 지시어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 표시를 좀 해놓고 지나갈게요. 지나가지 말고 한번 봅시다. 이 그것이라는 게 일단 표시하고 지나갑시다. 왜냐면 2단계가 지시 대상 찾아보기니까 일단 표시만 해놓고 그 대상을 찾아보는 건 그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미 신념도 이념도 아니었고 다만 허위였을 뿐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버릴 수 있다면 그건 신념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표지죠. 나중에 이제 접속어 찾기에서 신나게 찾을 거예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고 강제에 전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만 인간성에 대한 뭘 이해하며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념이나 신념에 대한 모독이 될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런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당신과 그 대상자의 자리를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은 바로 당신의 이념과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체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인칭대명사는 빼고 글 내용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어떤 지시어들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4개 정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2단계를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나서 이 지시어들이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또 찾아보세요. 네, 이 지시 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것들은 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지시 대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뭘까요? 지시 대상은 뭐 참고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의 단어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구나 문장, 하나의 아이디어 전체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떨 때는 하나의 문단을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고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것이 지칭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만약 강제에 의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신념이나 이념 요것이었다면 그것들은 이미 이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중요한 단어라고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한번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강제하여 전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기까지가 전체가 이제 이 그것은으로 받는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정치적 이념, 종교적 신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강제한다는 어떤 그런 중심 아이디어가 또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지 이게? 저리 가라. 자, 만약 당신이 그런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런 강제는 어떤 강제인 거예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강제하는 그런 강제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똑같이 한번 더 봤습니다. 그런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당신과 그 대상자의 자리, 이 그는 뭘 받고 있어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강제받고 있는 그 대상자인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지시어가 가리키는 중심 아이디어가 계속 똑같죠, 그죠? 그 대상자와 자리를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시어들이 가리키는 부분에 이런 핵심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시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지시 대상이 반복하여 가리키는 내용은 정치, 종교적 신념, 이념, 신념, 요걸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가리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강제하는 그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 어떤 핵심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이해한다면 이 문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시어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시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점은 뭐예요? 일단 아까 전에 지시어는 왜 사용한다고 했죠? 가장 첫 번째로 언어의 경제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 경제성이 생기게 되겠죠. 대개 지시어와 지시 대상의 위치는 어떠한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시 대상이 지시어보다 항상 어디 쪽에 있어요? 좀 앞쪽에 있죠, 그죠? 바로 앞 혹은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요 근원이라든지 뭐 그 같은 경우는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저 앞쪽에 이제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보면 주로 지시어의 앞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 2, 3단계 간단하게 우리가 좀 해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지시어 사용하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